대한민국 중심 채널 안녕하십니까. 추석 잘 보내고 계신가요? 성기영의 경제쇼 아나운서 성기영입니다. 추석 명절에 가족 친척들 모여서 어떤 얘기 많이 하시는지요?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집값이 급등하고 유동성 자산이 국내외 금융시장에 몰리면서 너나 할 것 없이 재테크 얘기 많이 하셨을 텐데 올 추석은 어떠신가요? 경기 전망이 어려울수록 경제 전문가들의 전망을 많이 참고하게 되는데, 자, 그렇다면 경제 전문가들은 어떻게 경기 흐름을 전망하는지, 그리고 예측의 비결은 무엇인지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오늘은 경제 전문가가 들려주는 경제 예측의 비결 알아보는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최근 수도권을 중심으로 분양시장이 살아나고 있다고 합니다마는 2, 3년 전부터 찬바람이 불고 있는 지식산업센터, 주상복합건물의 상가 등 수익형 부동산은 살아나지 않는 분위기입니다. 특히 일부 사업장에서는 수익형 부동산 수분양자들이 계약 취소를 요구하는 사례도 나타나고 있다고 하는데요. 앞으로 수익형 부동산 시장 어떻게 움직일지 전망해 보겠습니다. 경제 시야를 넓혀드립니다. 투자의 지름길을 안내합니다. 돈 되는 정보를 발견하는 시간. KBS 1라디오 경제쇼. 우리나라 주식 투자자가 국내 인구의 4분의 1을 넘긴 지 오래입니다. 이렇다 보니까 최근에 불확실한 시장에 발을 담그고 계신 분들이라면 한숨부터 쉬는 분들 많으실 것 같습니다. 그런데 경제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현재 금융시장의 변동성은 예견된 것이라는 분석도 나오던데요. 때문에 투자하기 전에 경제가 앞으로 어떻게 될지 파악해야 하고, 또 경제 공부를 해야 수익을 최대화하고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겠죠. 그런데 그게 또 말처럼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경제 전망이라는 것이 왜 중요한지, 또 수많은 경제 전망 가운데서 제대로 된 경제 예측을 찾는 방법은 어떤 것인지, 그리고 경제 데이터나 뉴스, 전망을 해석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고, 경제 전문가들은 어떻게 전망과 예측치를 내놓는 건지 그 뒷얘기도 들어보겠습니다. LG경영연구원의 조영무 연구위원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박사님.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일단 경제 전망은 일기예보와 비슷하다, 이런 말씀 평소에 하시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이게 어떤 의미로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 걸까요? 매크로 이코노미스트 일을 하다 보면 네. 기상청에서 하시는 말씀들과 그 반응을 보면서 약간 동병상련 같은 걸 느낄 때가 있는데요. 네. 그러니까 몇 가지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앞날 미래에 대해서 얘기를 하죠. 두 번째는 컴퓨터를 가지고 분석을 합니다. 네. 기상청은 굉장히 비싼 슈퍼컴퓨터도 쓰시죠. 세 번째 공통점은 많이 틀립니다. 네. 많이 틀리다 보니까 비판도 많이 받고 뭐 도움이 안 된다. 네. 뭐 들어서 뭐 하느냐, 그런 이야기도 많이 듣게 되는데, 한때 기상청 직원들이 소풍을 가는 날 잡아놓은 꼭 비가 온다, 이런 얘기도 한 적이 그렇죠. 있었잖아요. 네. 네, 그 정도로 사실 맞추기가 어렵기도 하다는 생각을 많이 해요. 네. 맞습니다. 근데 그런 가운데에서도 지난 한 몇 년을 돌아보면 제가 했었던 이야기들을 좀 기억해 주시는 분들이 계시고, 네. 그런 분들이 그래도 저 사람은 좀 덜 틀렸다라는 이야기들을 해주시는 것 같아요. 네. 가령 구체적으로 몇 가지 뭐 예를 들어보면 그런 겁니다. 2020년에 코로나가 있었잖아요. 근데 그때 제가 코로나가 좀 빨리 안 끝나고 네. 반복될 수 있을 것 같다. 네. 그래서 2020년 한국 경제 성장률이 꽤 큰 폭의 마이너스가 나올 것 같다라고 네. 말씀을 드렸었는데, 네. 그에 실제로 한국 경제 성장률이 마이너스 0.7%가 나왔었고요. 2020년. 20년 네. 코로나 첫 해. 네. 그리고 지난 2023년 네. 지난해 같은 경우에는 중국이 코로나 방역을 풀었잖아요. 그래서 그런 중국의 리오프닝 때문에 우리 대중 수출이 늘고 특히 반도체 수출도 회복되면서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뭐 우리 경제가 좋아질 거다. 그래서 네.
2023년에는 한국 경제가 상저하고 흐름을 보일 거고 한국 경제 성장률이 2% 이상으로 올라올 거다라고 그 전해였던 2022년에 네. 많은 전망 기관들이 예상을 하셨습니다. 근데 무슨 연구원, 뭐 그렇죠. 정책연구원 이런 데서 다 그렇게. 네. 예. 근데 그 전해였던 2022년에 경제 전망 보고서를 내면서 제가 중국의 리오프닝은 별로 먹을 게 없는 잔치가 될 것 같고 네. 23년에 한국 경제 성장률이 1.4%밖에 안 날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네. 실제로 지난해 성장률이 1.4%가 나왔습니다. 오, 쪽집게처럼 맞추셨네요. 뭐 어쩌다 보니. 네. 그랬고 네. 올해 같은 경우에도 올해 1분기에 경제 성장률이 꽤 반등을 했었잖아요. 네, 한국이. 네. 그런데 그때도 뭐 경제 성장률이 급반등하고 나서 네. 많은 경제 전망 기관들이 성장률 전망치를 많이 끌어올리셨었어요. 네, 네. 0.4, 0.5%포인트 정도씩. 네. 그런데 그때 제가 저는 좀 찜찜하다. 그리고 좀 지켜봐야 될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조금 한두 달 지켜본 뒤에 상반기 중에 제가 2분기에는 경제 성장률이 마이너스가 나올 것 같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네, 네. 2분기 경제 성장률이 전분기 대비 마이너스 0.2가 나왔었죠. 네. 그리고 뭐 아마 제가 2%의 직전 출연 때 말씀을 드렸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네. 직전 출연의 주제가 통화정책 금리였습니다. 맞습니다. 기억하고 있어요. 예, 네. 그때 제가 한국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빨리 금리 인하를 못할 것 같다라고 네. 말씀을 드렸고 뭐 미국은 3분기, 한국은행은 4분기나 돼야 금리를 인하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네. 지금 거의 그렇게 돼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이렇게 좀 이야기를 드리고 나서 네. 오늘 방송 전에 제가 좀 생각을 해봤어요. 예. 저도 많이 틀리지만 그래도 제가 좀 다른 분들보다 덜 틀렸던 이유는 뭘까? 네. 근데 물론 저는 직업이 매크로 이코노미스트이기 때문에 경제 데이터를 항상 보고 네. 자세히 보죠. 일반인 분들은 그렇게 하시기 분명히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반인 분들, 그냥 가게 하시는 분들이라고 하더라도 지난 몇 년의 제 경험으로 볼 때 네. 이러이러한 몇 가지 포인트들을 좀 염두에 두시면 네. 앞날을 내다볼 때 네. 그리고 저처럼 뭐 경제 성장률이 몇 %가 될 거다 이렇게까지 전망을 안 하시더라도 네. 앞으로 무슨 일이 벌어질 수 있고 네.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일들이 어떻게 전개되겠구나라고 하는 예측과 예상을 하시는데 조금 도움이 될 것 같은 몇 가지 포인트가 좀 떠올랐어요. 네. 그래서 네. 오늘 그 말씀을 좀 몇 가지 드려볼까 합니다. 네. 그 기준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데이터. 네. 이런 걸 보고 이제 전망치를 내놓으시잖아요. 네. 내놓으실 때 다른 데 내놓는 거하고 이렇게 다를 때 그때 기분은 어떠세요? 내게 틀리면 어떡하지? 이런. 네. 사실은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첫 번째 포인트인데요. 네. 코로나 때문에 경제 상황이 굉장히 크게 출렁거렸지만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면 그 상황에서는 제가 전문가가 아니었죠. 저 같은 사람들이 전문가가 아닙니다. 아는 바가 없죠. 경제 상황이 코로나라고 하는 질병에 의해서 크게 요동치고 흘러가는 게 불가피했지만 사실은 저 같은 경제 전문가라는 사람들은 그 상황에서는 무력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 않나요? 그런데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그 당시에 좀 다른 쪽과 다른 말씀을 드릴 수 있었던 비결이 뭐였을까 돌아보면 네. 자기가 잘 모르는 상황을 네. 빨리 인정하는 거였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모르는 건 모른다라고 인정을 하고 그렇다고 해서 가만히 있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네, 뭔가 내놓으셔야 되잖아요. 네. 네. 경제 전망은 해야 되니까. 그때는 진짜 전문가를 찾는 거죠. 진짜 전문가가 그때 누군데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코로나는 질병으로 인해 생겼으니까 네. 그 당시에 진짜 전문가는 사실은 보건, 백신, 방역 전문가 이런 분들인 거죠. 네. 네. 그래서 그해 봄부터 네. 저와 저희 팀에서는 네. 그쪽과 관련된 리서치 그리고 누가 진짜 전문가인가 하는 인터뷰나 서치를 꽤 열심히 했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네. 근데 이런 질문을 또 주실 수 있어요. 그럼 진짜 전문가를 어떻게 골라내는데요? 그렇죠? 근데 제가 그 이후에도 유사한 상황들이 있지 않습니까? 매크로 이코노미스트가 좀 무력해지는 상황. 가령 트럼프가 대통령이 됐다. 네. 이거는 외교적인 상황이잖아요. 네. 우크라이나 전쟁이 났다. 이거는 전쟁이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에서는 사실은 경제를 본다라고 하는 사람들은 모르는 게 당연해요. 왜냐하면 경제 위기가 날 수도 있는데 네. 외환 위기,
은행 위기 이런 때는 저 같은 사람들이 전문성을 발휘할 수 있겠지만 전쟁. 그 당시는 그런 상황이 아니지 네. 않습니까? 네. 그러면 진짜 전문가를 찾아야 될 텐데 제가 진짜 전문가를 찾을 때 적용하는 몇 가지 기준이 이런 겁니다. 가령 팩트에 기반해서 이 사람이 얘기를 하는가. 경제로 따지면 숫자를 가지고 얘기를 하는가. 네, 네. 그리고 자기 생각을 얘기를 하는가. 한마디로 경제 전문가로 따지면 자기 숫자가 있는가. 그냥 다른 기관의 숫자를 해석하고 떠드는 게 아니라 자기 숫자, 자기 분석이 있는가. 그리고 그다음으로는 일관성이 있는가. 네. 말이 안 바뀌는가. 네. 가령 이런 느낌들 받지 않으시나요? 어떤 사람은 좋은 뉴스 나오면 경제가 좋다라고 하고 안 좋은 뉴스 나오면 경제가 나빠질 거라고 하고. 근데 이렇게 되면 그건 전망이 아니죠. 그건 중계죠. 그냥 시장 현황을 이제 판단을 하고 현재 네. 흐름을 얘기해 주는 거죠. 그렇죠. 네, 네. 그리고 사실은 가장 중요하고 가장 손쉬울 수도 있는 기준은 뭐냐면 과거를 보는 거예요. 네. 요즘은 특히나 유튜브 이런 게 발달해 있기 때문에 어떤 전문가가 예전에 몇 년 전에 무슨 얘기했는지 쉽게 찾아볼 수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분이 잘 맞췄나 틀렸나를 확인해 보는 거예요. 네. 네. 이런 기준을 적용하면 저는 좀 전문가를 덜 찾으시는 될 수 거군요. 있다라고 보는데 네. 당시 상황을 보면 좀 이상했어요, 저는. 그러니까 뭐냐면 제가 보기에 진짜 전문가 같아 보이시는 분들. 네. 그러니까 당시에 중앙임상위원회 위원장 같은 분들도 그랬고 이런 이야기를 하시더라는 겁니다. 전 국민의 60%가 항체를 가져야 이 상황이 끝나갈 거다. 네. 예, 이런 이야기. 그리고 가을까지도 유행이 길어질 수 있다. 네. 특히 기억에 많이 남는 건 뭐냐면 이상하게도 100년도 훨씬 더 전에 있었던 스페인 독감 얘기들을 자꾸 하시더라고요. 네. 1918년, 1919년에 한 1년 반 남짓한 기간에 모두 3차례의 사이클이 왔는데 여름에 발생했던 첫 번째 사이클이 지나고 그해 겨울에 두 번째 사이클이 왔는데 사람은 그때 가장 많이 죽었고 네. 그런 혹독한 시기가 지나고 나서 그 다음에 해가 됐는데도 날은 따뜻해졌는데 세 번째 사이클이 또 오더라. 네. 그러니까 그분들이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걸 듣고 네. 저는 굉장히 찜찜하더라고요. 그래서 그해 중반부터 여름부터 제가 이런 방송이나 그런 데 나가서 이런 말씀들을 드렸던 것 같아요. 빨리 안 끝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런 상황에선 제가 전문가가 아닙니다. 네. 근데 제가 진짜 전문가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좀 다른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래서 저는 낙관적인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마이너스가 네. 나올 것 같습니다. 그렇게 성장률이. 하셨군요. 네. 네. 그런데 이렇게 하는 게 사실은 지나놓고 보면 당연해 보이지 않습니까? 네, 근데 그 당시로서는 쉽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리고 실제로 그 당시의 상황이 어땠느냐면 이랬습니다. 뭐 한국은행도 그랬고, 뭐 정부도 그랬고, 국제기구들도 그랬고, 그해 혹독했던 봄을 지나고 나서 여름쯤에 나왔던 많은 전망들을 보시면 하반기 정도가 되면 코로나가 완화되고 진정될 거다. 그래서 네. 경제활동이 정상화될 거다. 이런 가정과 전제를 달고 경제 전망이 많이 나왔거든요. 네. 그러니까 많이들 틀렸죠. 기대와 희망 섞인 전망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럴 때는요. 지금 네. 정확한 표현을 말씀해 주셨는데요. 그래서 제가 그때도 느꼈던 게 뭐냐면 적어도 전망을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있는 그대로를 보면서 자기가 잘 모를 때는 인정을 하고 네. 정말 잘하시는 분들의 얘기를 가감 없이 받아들이면서 네. 팩트에 기반해서 희망이 아니라 전망을 얘기하는 게 맞는데 네. 자꾸 희망을 얘기하는 것 같다는 느낌을 그때 많이 받았었거든요. 네. 그래서 뭐 만약에 앞으로도 다른 상황이 또 벌어지겠죠. 네. 미국의 대통령이 바뀔 수도 있고요. 그리고 전쟁이 또 날 수도 있겠죠. 근데 그런 상황이 닥쳤을 때에는 만약에 그 요인이 경제적인 요인이 아니다라고 한다면 저 같은 사람들의 이야기보다는 네. 그 상황에 맞는 진짜 전문가들을 찾고 네. 그분들의 얘기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려는 노력을 하시는 게 저는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다 조금씩 다르게 말씀을 하시거든요. 네. 미국의 금리 인하에 대해서도 분명히 많은 분들이 한쪽으로 얘기를 했지만 또 몇은 또 그렇게 얘기를 안 하고요. 네. 장기적으로 그렇고 단기적으로 그렇고 이번 주 한 달 후, 두 달 후도 다 전망이 조금씩 달라요. 네. 전체적으로 비슷한 것 같아도 안으로 들어가면 좀 다르거든요. 네. 그럴 때 어떤 사람의 말을 선택을 해야 될지가 굉장히 고민인 거죠. 네. 그래서 시간이 없고 생계에 집중하다 보면 뭐 몇 년 전 거 유튜브 들어가서 그 사람이 맞았는지 틀렸는지 우리가 다 확인할 수는 없거든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그럴 때는요. 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본인 눈으로 네. 조금 숫자나 뉴스를 네. 확인하시려는 노력을 하시면 좋은데
사실은 그 노력을 하실 때 필요한 게 그렇게 대단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가요? 네. 그러니까 가령 예를 제가 한번 들어볼게요. 네네. 제가 2023년 한국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네. 그 전에 1.4%로 전망했는데 네, 대부분은 결과적으로 2% 1.4가 나왔고 맞았죠. 네. 근데 다른 쪽에서는 2%를 전망을 했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 네. 근데 그 당시에 그 전망을 내놓으셨던 다른 쪽들을 보면 역시 가정과 전제가 뭐였냐면 중국이 이제 네. 정상화된다. 리오프닝을 한다라는 거였어요. 네. 근데 한번 제가 이렇게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리오프닝이 뭐 대단한 겁니까 사실? 코로나 때문에 네. 집 바깥으로 못 나가게 했던 그걸 좀 풀어주는 거 거잖아요. 아닙니까? 네. 그럼 중국 사람들이 이제 다시 하게 되는 건 뭐냐면 전에 못하던 외출이나 외식이었겠죠. 실제로 네. 그랬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대중 수출이 늘어나겠느냐 이겁니다. 안타깝게도 우리가 중국에 수출하는 주력 수출 제품, 네. 주력 수출 산업은 이런 중국 사람들의 외식이나 외출과는 큰 관계가 없어요. 네. 우리가 주로 수출하는 대중 품목은 중국 안에 있는 공장에서 네. 물건을 열심히 만들고 네. 그 만들어진 물건을 해외에 수출을 많이 할 때 그 안에 들어가는 중간재, 자본재 또는 기계 설비에 들어가는 기계류, 네. 뭐 반도체 이런 거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사실은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중국 사람들이 전에 못하던 외출이나 외식을 하더라도 네. 우리 수출이 그렇게 많이 안 늘어날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하는 게 그럼 지금 보면 다른 기관에서 리오프닝 한다라면 중국이 정상화한다라면이란 전제를 달고서 했기 때문에 그 전제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틀린 게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것도 어폐가 있네요. 정상화는 되었죠. 네. 정상화는 되었는데 생활의 정상화가 네. 전에 못하던 외출이나 외식이다 보니 네. 그러한 정상화는 우리의 대중수출로 연결되기가 어려운 구조였다라는 그러니까 겁니다. 그거를 간과하고 다른 기관들에서 그렇게 얘기를 한 게 아닌가 싶어서요. 사실은 그런 네. 거죠. 그렇다 보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두 번째 포인트는 뭐냐면 네네. 조금 자세히 보는 겁니다. 쪼개서 네. 보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가령 언론에서 중국이 리오프닝을 하니까 네. 중국 경제 성장률이 높아집니다. 높아질 거다라고 네. 했을 때 그럼 우리 수출도 늘겠구나 이렇게 단순하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네. 약간만 더 생각해 보는 거예요. 어떻게 중국 경제가 정상화되는 거고 양상은 뭐고 그 결과로 경제 성장률이 높아진다라고 한다면 우리한테 별로 이어지는 게 많지 않을 수도 있겠구나. 네. 그러니까 이게 사실 어려운 로직이 아니잖아요. 누구나 하실 수 있는 거라는 겁니다. 근데 네. 약간만 더 생각해 보시고 약간만 깊이 생각해 보시면은 아실 수 있다라는 거예요. 네. 근데 이렇게 쪼개서 보고 자세히 보는 게 제가 생각하기에는 지금 우리 경제에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지난해 우리 경제 성장률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1.4%밖에 안 나왔고 네. 그 직전 기간에 이렇게 경제 활동이 부진하면 네. 그 다음 해에는 약간만 정상화되고 경제 성장률이 높아지거든요. 네. 그래서 아마도 올해 우리 한국 경제 성장률은 이번에는 2%를 넘어갈 것 같습니다. 네. 특히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올해 1분기에 경제 성장률이 굉장히 좋게 나왔어요. 네. 그 당시에 경제를 분석하는 이코노미스트들이 전망했었던 1분기 경제 성장률 전망치의 컨센서스는 네. 전분기 대비 0.5, 0.6 정도였습니다. 왜냐하면 네. 직전 분기였던 지난해 4분기의 전분기 대비 경제 성장률이 딱 그 정도였거든요. 그러니까 별로 안 좋아질 것 같다라고 보고 있었어요. 네네. 근데 이상하게도 1분기에 전분기 대비 경제 성장률이 1.3, 네. 2배 이상 높아지는 걸로 나왔던 겁니다. 그러면 잘 됐다. 그리고 굉장히 기쁜 일이죠. 얼마나 오랫동안 기다렸던 경제의 반등입니까? 네. 근데 저는 좀 찜찜했습니다. 찜찜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제가 계속 보는 다른 숫자들하고 좀 안 맞는 부분이 다른 숫자들 어떤 거요? 바로 이런 겁니다. GDP는 분기에 한 번 나오지만 네. 그리고 한국은행에서 발표되는데 매달 통계청에서 발표해주는 네. 아실 겁니다. 산업활동 동향 자료라고 네, 하는 네. 게 있어요. 네. 그 안에서도 생산, 투자, 네. 소비 이러한 데이터들이 나옵니다. 네. 근데 소비가 별로 좋지가 않았거든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1분기에 발표된 경제성장률 통계 안에서 네. 우리나라의 올해 1분기 소비 증가율이 네. 전분기 대비 0.7로 꽤 괜찮게 나왔어요. 지난해 4분기에는 0.4였거든요. 네. 그러니까 꽤 높아진 겁니다. 거의 그러네요. 2배 가까이. 네. 그래서 저는 이게 좀 안 맞는 것 같다는 느낌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당시에 연락을 많이들 주시면 저는 좀 찜찜하고요. 지금 성장률을 바로 높이는 건 아닌 것 같고 저는 몇 가지 통계를 조금 더 봐야 될 것 같습니다라고 하고 네. 기다렸던 게 뭐냐면 이제 GDP 경제 성장률의 그 토대가 되는 GDP의 이 세부 숫자들이 나오는 걸 기다려서 본 거예요. 네. 거기에는 뭐가 들어가 있냐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소비 증가율이 0.7이나 나왔다. 네. 근데 그 이제 통계가 발표되고 나면은 어떻게 쪼개볼 수 있냐면 그 소비가 네. 우리나라 안에서 이루어진 국내 소비인지 네. 외국에서 이루어지는 국외 소비인지가 네. 확인이 됩니다. 여행 가서 쓴 돈인지 맞습니다. 뭐 이런 거죠. 네. 근데 그걸 확인을 해봤더니 올해 1분기에 네. 전년 동기 대비 국내 소비 증가율은 거의 늘지가 않았어요. 근데 국외 소비 네. 증가율은 네. 거의 70%에 가까웠습니다. 네. 그러면 이런 생각을 해볼 수가 있죠. 아, 이게 지속될 수 있는 건가? 그리고 이것만으로 소비가 좋아진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건가? 네. 동시에 그 당시에 제가 봤었던 다른 통계가 정부가 어떻게 돈을 쓰는가 하는 재정 동향이라고 하는 자료예요. 네. 근데 그 자료를 봤더니 한두 달 지나고 나서 나온 1분기의 상황을 보니까 네. 정부가 돈을 많이 쓰셨더라고요. 네. 한마디로 올해 쓸 수 있는 돈이 있는데 70%인가 그 돈을 네. 미리 당겨서 네. 빨리 많이 쓴 거죠. 네. 사상 최고 수준의 재정 조기 집행, 신속 집행을 한 겁니다. 어느 정도 했다고요? 사상 최고 수준이었습니다. 네, 네.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이제 상반기의 통계가 다 나왔기 때문에 이런 네. 겁니다. 올해 쓸 수 있는 정부의 돈을 100이라고 치고 네. 그걸 아주 균등하게 매달 똑같이 쓴다라고 한다면 6월까지 50% 쓰는 게 맞겠죠. 네. 근데 올해 상황이 어땠냐면은 5월까지 47.5%를 쓰셨어요. 네. 그러니까 굉장히 많이 당겨 쓴 겁니다. 근데 그런 상황이 어디에 반영이 됐었냐면 사실 요즘에 부동산 경기가 안 좋잖아요. 근데 건설 투자 증가율이 지난해 4분기에는 전분기 대비 마이너스 3%가 넘었는데 네. 올해 1분기에는 3% 플러스 3% 이상으로 급증을 했어요. 그것은 정부가 이렇게 돈을 많이 쓰고 SOC 투자가 늘다 보니 그게 건설 투자로 많이 잡혔던 걸로 해석이 됩니다. 네. 결국은 정부가 돈이 많이 썼던 효과도 들어갔던 거죠. 네. 그러면 당연히 자연스럽게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건 이렇게 많이 빨리 당겼으면 네. 하반기에도 계속 이렇게 쓸 수 있나? 세금이 또 많이 거쳐주면 그렇게 쓸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네, 세수 지난해보다도 요소도 세금은 많던데요. 또 네. 아시겠지만 잘 안 거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게 지속되기 어렵겠구나라는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제가 다른 쪽들은 그런 말씀을 안 하실 때 네. 2분기에 마이너스 성장률로 성장률이 많이 떨어질 것 같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2분기 성장률이 마이너스 0.2가 나왔던 겁니다. 네.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냥 경제가 좋아진다. 경제 성장률이 높아진다. 이러한 하나의 숫자만 이렇게 너무 중시하실 게 아니라 네. 소비가 좋아지는 건가? 네. 그럼 그 소비는 어디서 좋아지고 있는 거지? 이게 왜 중요하냐면 올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지난해 1.4에서 네. 2%가 넘는 수준으로 경제 성장이 높아질 거기 때문에 제 예상은 아마도 어디는 지금 경제 좋다. 좋아지고 있다. 근데 어디는 아니다. 어렵다. 네. 여전히 우리는 체감이 안 된다는 네. 말씀들을 저는 하실 것 같거든요. 네. 지금도 하시고 있다라고 봅니다, 사실은. 근데 왜 그러냐면 방금 말씀드린 그 내용 때문이에요. 성장률이 높아지는데 반도체를 중심으로 한 수출을 중심으로 해서 수출 섹터가 좋아지면서 성장률을 끌어올리고 있는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소비나 투자는 굉장히 부진하거든요. 근데 이런 일반 가게나 장사하시는 자영업자분들의 체감 경기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거는 성장의 과실이 골고루 나눠지지 그렇죠. 않는 거죠. 소비와 네. 투자고 소비 중에서도 국내 소비인 거죠. 내수. 네. 근데 그 부분이 안 좋기 때문에 네. 너무 성장률이라고 하는 소비, 투자, 수출을 다 뭉뚱그려서 다 더해버린 이 숫자의 증가율로만 경제 성장률로만 우리가 이야기를 하게 되면 그렇죠. 굉장히 중요한 걸 놓칠 수가 있다. 대중수출을 많이 하는 나라니까 중국이 좋아지고 리오프닝 되면 우리도 좋아질 거다. 이렇게 단편적인 생각. 그렇죠. 우리가 좋아지고 경제 성장률 2% 이상 달성한다고 해서 우리 가게가 당장 좋아질 거다. 내가 네. 하고 있는 자영업, 이 치킨집이 당장 수익이 올라갈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 건 무리고 네. 좋아진다고 해서 반드시 주식이 좋아지는 건 아니다. 그것도 아닐 수도 그렇게 있고. 생각을 해야 되잖아요. 맞습니다. 네. 여기까지 충분히 다들 이해하셨을 텐데 그러면 이제 더 어려워지거든요. 이렇게 이제 전문가분들도 전망이 많이 틀리고 또 어렵게 이렇게 전망을 내놓으셨지만 그 안에 하나하나 들여다보면은 다 이렇게 다르게 쪼개서 보면 네. 어려운 영역들이 지금 많이 있는데 네. 과연 이제
장기 고도 성장을 구가하다가 이제 장기 저성장 국면 초입에 이제 지금 들어섰다는 생각을 많은 분들이 하시지 않습니까? 네. 앞으로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고 자 그러면 어떤 데이터를 보고 과연 해야 될지 그다음 데이터가 나오라든가 정부의 어떤 말이라든가 이런 걸 듣고서 액면 그대로 봐야 되는지 행간을 읽어야 되는지 아니면 조영무 박사님처럼 이런 거 있잖아요. 좀 뒤집어서 보고 남들이 네. 안 보는 걸 보려는 노력을 해야 되는데 네. 뭐를 봐야 가장 이게 도움이 될지 이게 좀 궁금해서 청취자분들 대신해서 제가 여쭤봅니다. 네, 중요한 말씀을 해 주셨고요. 그래서 저도 압니다. 굉장히 바쁘시잖아요. 그리고 경제가 어렵잖아요. 네. 용어도 어렵고 네. 숫자는 복잡해 보이고 그러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다른 기관들의 전망을 뉴스에 나오는 전망을 참고들을 하시죠.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좀 그럼 몇 가지 어드바이스를 드려볼까 합니다. 네. 우선은 좀 이상하다는 생각 혹시 들지 않으셨습니까? 지난해부터 예. 그런 이야기들 많이 듣지 않으셨나요? 금리가 빨리 인하될 거다. 네. 그래서 지난해 중반에 이제 하반기 되면 미국이 금리 인하할 거다. 네. 근데 아니지 않았습니까? 네. 그리고 연말에는 확실히 올해는 분명히 빨리 된다. 인하할 거다. 미국은 3월이면 할 거다. 네, 그리고 한국은행도 3차례, 뭐 심지어 5차례, 6차례까지 나왔었어요. 네. 한국은행도 뒤따라갈 거다. 네. 근데 아니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가깝게는 8월 초에 주가가 급락했을 때에는 네. 이제 비컷 된다. 네. 0.5%포인트 인하할 거다. 아니지 않았습니까? 네. 8월 5일. 네. 왜 이럴까요? 근데 저는 그런 현상들을 보면서 앞선 다른 말씀드릴 기회들 있을 때에도 그런 표현을 썼는데 저는 데자뷰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언제 데자뷰요? 그러니까 지난해 여름에도 봤던 일이 반복되고 올해 작년 말에 봤던 일도 반복되고 올해 초에 본 일도 또 금리 반복되고 인하에 대한 전망이 계속 뒤집어지는 상황. 그러니까 네. 본 일 본 것 같은데 또 하네. 본 것 같은데 또 그러네. 라는 느낌을 계속 가지고 있었거든요. 왜 그럴까 하는 겁니다. 저는 의도가 있기 때문이라고 봐요. 그런 말씀을 많이들 하시잖아요. 하시는 쪽이 있지 않습니까? 저는 금리 인하를 기다리시는 쪽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금리 인하가 선이고 정답이 아니지 않습니까? 어떤 분들한테는 금리 인하가 도움이 되죠. 특히 대출이자 부담이 너무 부담스럽고 네. 경기가 어려워서 힘든 대출이 많으신 분들께는 정말 가뭄에 담빌 수 있겠죠. 아유, 그럼요. 네. 하지만 반대로 어떤 분들한테는 금리 인하가 반갑지 않고 금리 인상이 좋을 수도 있죠. 왜냐하면 내 집을 장만하고 네. 싶은데 집값이 너무 오른다. 네. 그럼 금리를 올려서 좀 집값이 오르는 거를 잡거나 네. 그런 분들한테는 금리 인상이 또 기다려지는 거 네.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정답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이런 때 어떻게 해야 되냐면 있는 그대로를 보려고 해야 되는 거죠. 근데 이상하게도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자꾸 인하될 거다, 인하가 필요하다, 인하 금방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를 저도 느끼거든요. 네. 왜 그렇겠느냐 하는 겁니다. 그건요, 제가 보기에는 금리가 인하되고 돈이 풀리면 네. 자산 가격이 오르고 네. 그 자산 가격이 오를 때 그걸로 통해서 수익을 창출하시는 쪽들이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쪽에서 저는 그런 논리와 주장을 계속해서 반복하신다라고 느껴졌습니다. 그러면 그런 얘기를 할 수 있는 분들은 어떻게 보면 전문가들이라든가 시장에 영향력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라든가 뭐 네. 당국이라든가 그런 거 아닙니까? 네. 그럼 그런 사람들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런 지금 금리를 인하시켜서 돈이 풀려서 자산 가격 상승으로 수익을 창출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대한 집단의 어떤 인텐션, 의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의도가 이런 쪽에도 있지만 네. 사실은 다른 쪽에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의도라고 하기보다는 입장차라고 해야 될 수도 있는데요. 가령 이런 겁니다. 경제 전망을 다른 곳에서들도 하시죠. 네. 정부도 합니다. 네. 그럼 정부가 내놓는 경제 전망을 저희는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저는 어떻게 정부 경제 전망을 사실은 받아들이냐면 절반은 이렇게 될 것 같다라고 하는 전망, 절반은 우리가 열심히 해서 네. 이 경제 성장률을 달성하겠습니다라고 하는 목표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건 어느 정부나 그런 마음을 가질 것 같아요. 그리고 맞습니다. 어려운 상황이 있다 하더라도 굳이 처음부터 어렵습니다라고 국민들한테 얘기를 하면 네. 일단 공포에 질리잖아요, 시장이. 그러니까 오히려 그러지 네. 않기 위해서 완벽하게 사실을 얘기하기 어려울 수도 있다는 정책 당국자들의 고민이 있을 수 있다는 생각은 해요. 그렇죠. 그러니까 네. 그래서 정부의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들으실 때는 네. 방금 말씀하신 생각을 하면서 들을 필요가 있는 것이고 한국은행도 경제 전망을 합니다. 네. 한국은행의 경제 전망은 왜 하느냐? 네.
금리를 올리고 내리는 통화 정책의 근거가 되기 위한 경제 전망인 거죠. 네네. 경제가 너무 어렵다? 그럼 금리를 낮춰야 될 거고요. 경제가 나쁘지 않다? 그러면 금리를 안 낮추겠죠. 네. 그것을 하기 위한 경제 전망이다라고 하는 걸 또 염두에 두실 필요가 있고 우리가 굉장히 중립적일 거라고 기대를 하는 IMF 같은 국제기구의 경제 전망조차도 그냥 하는 경제 전망이 아니라 각국 정부와 밀접한 협의를 거친 경제 전망이기 때문에 네. 그쪽의 경제 전망 리포트를 보면 국가별 경제 전망 리포트의 뒤쪽 절반은 네. 그 나라 정부와의 협의 내용입니다. 네. 그런 경제 전망을 발표하는 기관들의 입장과 특성을 감안하면서 네. 저 기관은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이런 입장으로 이런 전망치를 내놨을 거라고 이런 생각을 좀 하시면서 나라면 어떻게 할까 생각하면 그렇죠. 좀 쉬워질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네. 사실은 내 눈으로 확인하고 내 생각을 내가 세워나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네. 그것과 관련해서 제가 꼭 강조하고 싶은 건 뭐냐면 의도적으로 일부러 내가 불편한 내 생각과 다른 이야기를 들을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네, 특히 중요한 요즘에 말씀인 것 같아요. 네. 많이들 참고하시는 소스가 유튜브잖아요. 유튜브. 저 그 여쭤보려고 그랬어요. 네. 근데 이제 보다 보면 알고리즘에 의해서 자기가 보는 것만 계속 나오게 되는 수도 네. 있고 그다음에 사람이 하락론자든 상승론자든 어떤 것 한쪽에 이제 정해지면은요. 이 네. 확증 편향이 계속 가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정확한 네, 표현이세요. 그게 너무 무섭더라고요. 심지어 저조차도 그래요. 아, 그러세요? 예, 저도 이거 경제가 걱정되는데 그러면은 경제가 걱정된다고 얘기하시는 분들은 무슨 이야기를 했지 하고 몇 분을 보다 보면 네. 그분들의 이야기가 계속 올라오고요. 네. 제가 못 본 다른 분들의 이야기를 또 계속 유튜브가 저한테 네. 추천을 해줍니다. 네. 근데 사실은 사람이 그렇잖아요. 나는 좀 주가가 오르면 좋겠는데 네. 이 사람은 떨어지는 얘기를 하네. 그럼 안 반갑잖아요. 그러니까 안 안 보고 보게 되는 되면 거예요. 그러면 유튜브는 또 저한테 안 보여주죠. 네. 그럼 사실은 저의 생각은 한 방향으로 계속 쏠리게 되는 그렇더라고요. 거죠. 근데 이건 굉장히 위험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건 뭐냐면 저는 굉장히 여러분들을 뵙거든요. 네. 근데 제가 뵙는 가령 뭐 기업들의 탑 매니지먼트, 네. 굉장히 커다란 금융기관이나 펀드의 이런 펀드 매니저 같으신 분들은 실제로 의사결정을 하실 때 또는 도움이 되는 얘기를 참고하실 때 이런 식으로 하지 않으세요. 의도적으로 다른 이야기들을 들으신다는 겁니다. 가령 이런 식이에요. 시장에 여러 전문가가 있다. 그럼 전문가들 중에서 지금 가장 낙관론을 펴는 사람 한 사람 불러서 듣고 네. 가장 비관론 사람 한 사람 듣고 시장 컨센서스에 가까운 두세 사람 얘기 듣고 그러고 나서 생각을 한번 정리를 해보는 거죠. 누구의 얘기가 일리가 있나. 누가 팩트를 가지고 얘기하나. 제가 앞서도 말씀드렸던 전문가를 찾는 기준과 상당히 유사한 겁니다. 네. 팩트가 있나? 근거가 있나? 일관성이 있나? 로지컬한가? 이런 것들을 따져서 사실은 판단한다는 겁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이런 경제방송이 그래서 저는 굉장히 역할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제 눈으로 봐도 많은 언론 분들이요. 그렇게 안 하시면 좋겠는데 그 어떤 분석을 발표하는 또는 통계를 발표하는 곳에 보도자료를 거의 그대로 보도를 하세요. 그런 경향이 많죠. 숫자만 네. 발표를 하면 좋겠는데 네. 숫자만 발표하는 게 아니라 해석을 덧붙이는 곳들이 많거든요. 해석도 그대로 또 날라서. 그런 긍정적인 네. 해석이 나온 보도자료를 만약에 언론에서조차도 그대로 옮기면 그걸 들으시는 청취자나 또는 독자나 구독자분들은 일반 가게는 그런 생각으로 그대로 해석을 하시지 않겠습니까? 네. 그건 굉장히 위험할 수 있거든요. 그래요. 그래서 네. 사실은 제일 좋은 건 뭐냐면 내 눈으로 네. 직접 확인하는 거지만 그게 안 된다라고 한다면 이렇게 여러 전문가들을 불러서 설령 내가 반갑지 않고 듣기 싫은 이야기더라도 네. 그냥 여러 전문가를 불러서 다양한 이야기를 해주는 이런 경제 프로 또는 경제 유튜브 이런 것을 일부러라도 들으시는 것이 저는 굉장히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귀를 열어놓는 그런 자세가 필요하고. 그렇죠. 그리고 네. 그런 곳에 나오는 전문가들도 네. 사실은 책임감을 가지고 네. 물론 입장이 있고 이해관계가 있겠지만 이 방송이 미칠 영향력을 생각을 하면 있는 그대로 객관적으로 그리고 꼼꼼히 본 팩트에 기반해서 말씀을 드리는 게 저는 옳다고 봅니다. 저에게 경각심을 주시고 더 열심히 하라 이런 주문으로 좀 제가 이해를 했고요. 네. 사실 그런 것 같아요. 뭐 발명품 이런 것도 거대한 발명인 것 같지만 사실은 생활에 필요한 걸 딱 하나 했을 때 그게 많은 사람들한테 도움이 됐을 때 특허도 얻고 많은 수익도 얻을 수 있고 또 반대로 내가 뭐 은퇴 후에 뭐 하나 차려보겠다 이렇게 막연하게 도전할 게 아니라 길거리를 걷다 보면 음식점
음식점이 닫아 있는 데가 많고 아니면 가까이에 자꾸 업종이 변경되는 이런 게 많고 또 사람들이 좀 덜 지나간다 이러면 내가 이때 열 수 있는가 없는가 이렇게 좀 피부로 느끼는 것도 네. 사실 잘 해석을 한다라면 네. 겉으로 나온 어떤 지표라든가 이런 것보다도 더 그게 중요한 지표일 수도 있다는 생각을 가끔씩 하거든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 방송도 네. 그런 선한 영향력을 네. 널리 이렇게 펼쳐주시는 방송이 됐으면 좋겠고. 아이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저도 네. 그냥 거기에 작게나마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도 끝에 하나 더 여쭤볼게요. 뭐 아무리 네. 그래도 이렇게 그래도 주마간상격이라도 우리가 한 번씩 꼭 봐야 되는 체크해야 되는 네. 그런 지표가 뭐 있는지 아니면 어떤 거를 좀 이렇게 요즘은 활자로 된 신문을 잘 안 보잖아요. 네. 네. 그래도 뭘 보면 좋은지 한 가지 뭐 팁을 주시면 시간상 그냥 네. 단답식으로 말씀을 네. 드리겠습니다. 몇 년 전부터 계속해서 드리고 있는 이야기인데 전 세계 경제를 볼 때 가장 중시해야 되는 변수가 뭐냐고 하나만 꼽아달라고 질문을 받으면 벌써 몇 년째 똑같이 계속 물가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물가. 네. 그리고 만약 국가별로 꼽아달라고 말씀을 하시면 미국 같은 경우에는 고용지표 네. 그리고 일본 같은 경우에는 사람들 이러한 근로자들의 임금이 얼마나 늘어나고 있는가를 봐야 된다고 말씀을 네. 드리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LG경영연구원의 조영무 연구위원과 함께했습니다. 경제 맛집 투자 핫플. 지금은 돈 벌기 딱 좋은 시간. KBS 1라디오 경제쇼. 부동산 시장을 한 뼘 깊게 분석해보고 한 발 빠르게 전망해보는 순서죠. 부동산 투자 분석 우리은행 함영진 부동산 리서치 랩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나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함영진입니다. 네, 요즘 보면 이제 아파트 시장과는 달리 이제 흔히 말하는 수익형 부동산, 뭐 상가라든가 오피스텔, 생활형 숙박시설 이런 상품들은 회복이 쉽지 않다고 들었습니다. 뭐 심지어는 분양받은 사람들조차 분양계약 취소해 달라고 소송도 하나 봐요. 네, 그렇습니다. 이제 수익형 부동산이 고금리와 공급 과잉 그리고 전세 사기 이슈. 최근에 또 온라인 쇼핑 흐름 확산 요인 때문에 임대 수익률이 낮아지고 공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제 분양한 이후에 입주권에도 마이너스 프리미엄 같은 이제 손절매 우려가 과거보다 커지고 있는데요. 네. 이제 분양권 상태에서도 팔리지 않다 보니까 수분양자들이 결국 시행사와 소송을 거쳐서 이제 계약 취소를 시도하고 있는 것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네. 소송을 당한 시행사와 시공사는 이제 중도금이나 잔금 납부가 지연되면서 일부는 이제 자금난이 커지는 문제로도 연결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자, 일단 그 상품별로 좀 살펴보면 최근에 그 생활형 숙박시설이 좀 문제가 많이 되는 것 같더라고요. 뭐 분양계약 취소라든가 해제 소송이 많이 늘어났다고 하는데요. 소송 규모가 어느 정도 됩니까? 네, 8월 26일 기준으로 한국 레지던스 연합회에 따르면 현재 전국 생활형 숙박시설 수분양자 1000여 명 정도가 분양계약 취소를 요구하는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한 상황이라고 합니다. 네. 일례로 서울 강서 마곡 롯데캐슬 르웨스트 그리고 중구 세운 푸르지오 쥐펠리스 경기도에서는 안산 힐스테이트 시와워 라군 인테라스 뭐 지방에서는 충남 아산 한화 포레나 천안 아산역 등 같은 일부 지역에서 뭐 사실상 생활형 숙박시설 수십 곳에서 네. 분양 취소 소송이 진행 중인데요. 뭐 소송의 주요 이유가 여러 가지입니다. 뭐 정부가 생활형 숙박시설의 실거주 불가를 좀 명확히 한 이후에 좀 본격화되는 분위기라고 할 수 있겠고요. 소송 대부분이 2020년에서 21년 분양한 곳들입니다. 뭐 수분양자 입장에서는 거주가 가능하다는 말을 믿고 분양을 받았다. 뭐 이런 입장이고요. 시행사는 공지를 명확히 했다는 입장이기 때문에 서로의 의견이 첨예하게 엇갈리고 있어서 소송이 좀 길어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네. 본래 그 생활형 이제 숙박시설이라는 게 이제 외국 관광객 같은 경우 이제 장기 체류를 하게 될 경우에 이제 호텔 이런 데 있으면 좀 불편한 것도 있고 네. 요금도 비싸니까 이런 장기 체류 숙박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서 이제 만들어진 취사가 가능한 숙박시설인 걸로 알고 있거든요. 네. 근데 한때 이제 이게 투자 열풍도 불고 했던 것 같은데
그 관련된 내용이 분양 단계에서 제대로 그 분양 소비자들한테 전달이 안 됐던 것 같아요. 뭔가 서로 좀 잘못 얘기가 오간 것 같더라고요. 네, 그런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2017년 이후에 부동산 경기 상승기에 이제 아무래도 세제나 청약 전매, 대출 같은 주택 관련 규제가 없는 주거대체 시설로 생활형 숙박 시설이 편법 활용되기 시작했는데요. 네. 그러면서 관련 공급이 크게 늘어난 바 있습니다. 예. 실제 2015년에 3,483실이 사용 승인된 건이 2021년 정도 오면 18,799실로 거의 6배 정도 생활형 숙박시설의 공급이 늘어났는데요. 당시만 해도 실거주가 가능하고 이제 운영 수익도 챙길 수 있다며 투자 수요가 많이 유입됐습니다. 하지만 적법한 용도 변경 없이 이제 주거용 건축물로 불법 전용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이제 정부가 지난해였죠. 10월 14일까지 모든 생활형 숙박 시설을 이제 오피스텔로 바꾸도록 계도 기간을 만들어서 단속을 일부 유예해 주긴 했는데요. 하지만 아직도 이제 숙박업 신고를 하지 않았거나 네. 주거용 건축물로 용도 변경을 하지 않은 경우가 전국에 거의 5만 건, 4만 9천 건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일단 그 숙박업 이제로 미신고한 경우라든가 또 주택 용도로 사용하는 것으로 추정되는 그 생활형 숙박 시설에 대한 이제 계도 기간이 네. 올 연말까지로 유예됐었던 거죠. 맞습니다. 그랬는데 이제 숙박업 신고를 안 하려면 이게 또 용도 변경을 해야 된다면서요, 오피스텔로. 네. 근데 그게 또 쉽지 않다면서요. 녹록치는 않은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제 생숙의 주거용도 전환이 좀 까다로운 편입니다. 피난, 방화, 안전, 주차, 그리고 지구 단위 계획 같은 입지 기준도 충족한 경우에 한해서 가능하기 때문에 네. 예를 들어 생활형 숙박시설 오피스텔과 섞어서 이제 복합 건설된 생숙 같은 경우는 오피스텔 용도 전환이 가능할 것으로 보여지지만 네. 그렇지 않은 경우는 아예 주거지역 입지가 불가능한 곳에 지어진 것도 많기 때문에 주차나 입지 기준 용도 전환이 부적합해서 사실상 용도 전환을 오피스텔로 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현재 생활형 숙박 시설이 많이 위치한 곳이 있는데요. 서울, 경기, 인천, 그리고 제주, 강원, 부산 같이 외국인 관광객이 많은 지역입니다. 정부가 단속 계도 기간을 이제 올해 말까지 된 부분을 더 연장해 주던지 네. 아니면 오피스텔 용도 변경 기준을 지금보다 완화해 달라는 목소리가 계속 나오고 있는 것도 이 같은 요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이제 계도 기간이 끝나게 되면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아무래도 이제 이행강제금에서 자유롭지는 못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그러니까 이행강제금이라는 것이 이제 시세인 매매가 아닌 지방세법에 따른 건축물 시가표준액의 10%를 부과하는 것인데요. 네. 그 시가표준액이란 건물 신축 가격 기준액의 용도 구조, 위치, 경관 연도를 고려해서 이제 별도 산정하게 된 금액을 말합니다. 일례로 부산 해운대구의 그 생숙 중에 위반 면적이 85제곱미터 기준의 시가표준액이 1억 원 정도 하는 생활형 숙박시설이라면 이제 이행강제금이 매년 1,000만 원씩 나오는 것이죠. 작은 금액이라고 할 수는 없을 것으로 보여지고 일단 정부가 생숙의 계도 기간을 연장할 가능성이 아주 닫혀 있는 것은 아닌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런가요? 조금 더 지켜볼 필요는 있을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리고 이제 위반자 중에 생계형 위반 또는 소유자 변경 같은 사유에 따라서 이행강제금액 산출액의 최대 이제 50%까지 감경받을 수 있는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네. 실제 상황을 조금 더 지켜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래도 이제 계도 기간이 연장된다 해도 해마다 연장인 거잖아요. 맞습니다. 한 번 더 연장되더라도 한 해살이처럼 마음 졸이기는 계속 될 테고 50% 감경이 된다 하더라도 적지 않은 돈이라서 매해 나가야 되는 금액이기도 이게 하고요. 보통 일이 아닙니다. 네. 자, 오피스텔은 어떻습니까? 지금 그 오피스텔 수분양자들의 소송도 계속 있다면서요. 네, 이제 수원에 있는 K오피스텔 수분양자들은 이제 벽에 금이 가고 누수가 생기는 부실 시공에 따른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고요.
또 일부 오피스텔은 시행사가 미분양이나 미계약 자녀 세대에 대해서 할인 분양을 했다며 기존 계약자들에게도 이에 상응하는 할인과 지원을 요구하면서 계약 취소 소송을 준비하는 곳도 있다고 합니다. 네. 아무래도 아파트에 비해서 올해 오피스텔 시장의 거래량이 낮고 또 분양도 잘 안 되고 있는 분위기이기 때문인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거래 시장이 좀 냉각돼 있는 거죠, 여전히 오피스텔 맞습니다. 시장이요. 이제 뭐 시장이 굉장히 뜨거웠었던 2021년 전국 오피스텔 매매 거래량이 한 5만 7천 건 정도 됐거든요. 근데 지난해는 24,873건으로 절반으로 거래량이 줄었습니다. 네. 올해 9월 1일 기준으로는 이제 18,510건을 기록 중이라 거래량이 회복한 수도권 아파트 시장과는 오피스텔 시장이 완전히 궤적이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는 상황인데요. 네. 이제 전국의 오피스텔 호당 평균 매매가도 지난해 1억 9,883만 원에서 올해는 1억 9,767만 원으로 오히려 116만 원 하락한 상황이기 때문에 네. 일부에서는 손절매도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원래 오피스텔은 이제 그 주거 오피스텔은 상업용 시설인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주거로도 이제 전용이 가능하고 또 소액 투자라든가 월세 수익이 가능해서 집값이 막 오를 때는 아파트를 대체하는 그런 상품으로도 인기가 있었는데 이렇게 이제 침체가 계속 이어지다 보니까 정부가 그 88 대책인가요? 통해서 그 신축 오피스텔에 세제 혜택을 주는 규제 완화 정책 발표한 거 아닌가요? 맞습니다. 그거 잠깐 얘기해 주세요. 네. 전용 면적 60제곱미터 이하이면서 수도권은 취득가액 6억 원 이하, 그리고 지방은 3억 원 이하의 주거용 오피스텔을 구입하는 경우 이제 취득세, 종부세, 양도세 산정할 때 주택수에서 제외하는 기간을 2027년 12월까지 확대합니다. 이제 대신 조건이 있는데요. 신축 오피스텔이어야 합니다. 이제 준공 취득일 기준 현재부터 이제 2025년 12월까지 준공하는 신축만 해당하고요. 대신 이제 기존 오피스텔을 매입해서 세제 혜택을 받으시고 싶다면 네. 2027년 12월까지 전용 면적 60제곱미터 이하, 그리고 27년인가요? 26년인가요? 27년 12월까지입니다. 그리고 수도권 취득가액 6억 원 이하, 지방은 3억 원 이하 오피스텔을 이제 기존 오피스텔을 구입하신 이후에 등록임대주택으로 등록해야 됩니다. 네. 그럴 때 이제 세제 산정할 때 주택수에서 제외하는데요. 이제 결국 기존 오피스텔을 매입할 때는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라는 얘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자, 노후에 오피스텔을 통해서 임대 수익을 보려는 분들이 꽤 있으셨는데 올해 오피스텔 시장 전망은 어떻게 보세요? 당분간은 오피스텔 매매 시장은 평년보다 좀 저조한 거래가 예상되고요. 다만 이제 매매가는 하락했지만 이제 월세는 최근에 거래가 움직이고 있는 상승 추세이기 때문에 오히려 임대 수익률이 개선되는 효과는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이제 장기적으로 1, 2인 가구 증가라든지 가구 분화 현상이 지속하는 상황이라는 점, 그리고 집값 상승기나 임대차 시장 가격 불안기에 또 오피스텔이 준주택으로 선호되는 국면 전환이 생길 수도 있다는 점에서 네. 이제 오피스텔 시장의 가격 흐름을 좀 예의주시하실 필요가 있겠고요. 네. 대신 이제 매입을 검토하시더라도 역세권, 신축, 대단지, 1, 2인 가구 수요가 많은 곳을 집중적으로 살펴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상가 시장도 잠깐 좀 살펴볼까요? 네, 상가는 최근에 이제 설계 변경이라든지 임대 수익률 보장, 그리고 과장 광고, 대출 한도 축소로 인해서 계약 취소 소송이 줄을 이루고 있는데요. 네. 경기도 시흥시 쥐상가는 상가 438실 중에 140실이 계약 해제와 분양대금 반환 청구 집단 소송이 진행 중입니다. 네. 이유는 잦은 설계 변경으로 분양 당시와 설명이 다르고, 그리고 상가 가치가 훼손됐기 때문에 계약자들이 취소 소송을 주장하고 있는 것인데요. 전체 상가의 3분의 1이 소송 중이기 때문에 준공 1년이 넘었지만 상가 대부분이 공실이 난 상황이고요. 수도권에서도 공실 때문에 이 같은 소송이 동시에 이루어지는 곳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함영진 우리은행 부동산 리서치 랩장과 함께했습니다. 마칠 시간입니다. 성기영의 경제쇼 오늘 순서 여기까지입니다. 아나운서 성기영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